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을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할 주제는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사회복지과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을 배우고 또 2학년 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배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무엇인가, 또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던 거, 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가치와 윤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늘 배우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이고 또 일을 해야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 이거 배우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요.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제 마음을 다짐을 하고요. 열심히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요,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장, 또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 세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이론의 활용이라는 그런 목차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의 장 1번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수업은요,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복지 실천의 장에 대해서 실천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집중을 해서 한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실천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현장이다 이거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장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실천 분야 또는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소,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장자, 장소장자를 쓰고요. 영어로 말하면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다 라고 그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사회복지 실천 분야 또는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문제 영역과 서비스 대상 집단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되는 모든 현장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을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실천 분야, 또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문제 영역, 또 서비스 대상 집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개념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점차적으로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클라이언트 집단이나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출 때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점차적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 복지 실천 현장, 또 노인 복지 실천 현장, 또 장애인 복지 실천 현장, 또 가족 복지 실천 현장, 그 외에도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 실천 현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정신의료 분야에서 이게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단순히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아주 좁은 의미보다는요, 넓은 의미로 확대되고 있으면서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분야가 효과적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 이렇게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볼 때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 유형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 아주 매번 나오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또한 중간고사 때도요. 이거 꼭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겠죠. 자, 첫 번째요. 기관, 기능 혹은 또는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1차 기관과 2차 기관 또는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기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을 우리가 1차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주된 기능과 목적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1차 현장이다.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1차적인 목적이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은 이 1차 현장 같은 경우는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예를 들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노인복지관, 또 뭐 아동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뭐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실천 현장. 그것을 1차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죠? 예.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관들을 현장들을 1차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현장은요. 기관의 1차적인 기능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이것을 우리가 2차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현장에는요. 사회 서비스가 기관의 목적과 서비스를 높이는데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사회복지 실천이 수행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현장은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2차 현장은요.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부수적인 기능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요.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의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은 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든가 뭐 또 상담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연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2차적인 그런 기능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일부지만은요. 이렇게 학교 사회복지사가 그런 기능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요. 병원 같은 경우는 1차적인 기능이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치료나 입원이나 수술의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병원 같은 경우도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든가, 뭐 차상위 계층들이라든가, 또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또 노인들 같은 경우, 또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들하고 이게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나 병원 같은 경우는 2차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교정시설 같은 경우도 2차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정시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도소를 교정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교도소 같은 경우도 죄수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을 교도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상담을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정시설, 교도소 같은 경우는 수감자들의 교화를 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차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기능은요, 1차적인 기능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1차적인 목적과 기능이지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도요, 복지재단, 복지기관을 만들어가지고요, 사회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복지재단, 또 이랜드 그룹 같은 경우는 이랜드 복지재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 보육시설은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우리가 1차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육시설은 1차 현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보육시설, 이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요.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1차 현장이 아니라 2차 현장입니다.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적이, 기능이 보육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기능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2차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보육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2차적인 것은 각종 보육료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주 기능은 보육이 주 기능이지만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2차 현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병원, 교정시설, 기업, 보육시설 등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나 병원이나 교도소나 기업, 보육시설, 또 교회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죠. 교회에서도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2차 현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어떤 기능 혹은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1차 현장은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라는 거. 2차 현장은 주 목적과 기능은 따로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2차 현장이라고 분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인데요. 두 번째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는요. 기관의 설립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기관의 설립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기관의 설립 주체가 누가 설립을 하느냐, 또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눈다. 이 공공기관은요,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을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공공기관.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요.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각종 사회보험 프로그램하고 공공부조 프로그램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그런 기관은요,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시청의 사회복지과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센터나 구청, 또 시청의 사회복지과 이런 데는요, 국가에서 건립을 하는 거죠. 설립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주민센터에 가면요, 맨 앞자리에 우리 사회복지, 그 노인복지, 아동복지, 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는 그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것을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민간기관입니다. 민간기관. 이 민간이 주체가 돼서 설립한 기관으로서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활동하는 기관이 포함되고요. 기부금이나 또 후원금, 재단 전입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관을 우리가 민간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기관은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 있고요, 간접 서비스 행정 지원을 위해서 조직된 협의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로는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종교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뭐 우리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도 여기 민간기관에 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기관의 설립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공공에서 설립을 했느냐, 민간이 설립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모든 재원이 정부의 그런 세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요, 뭐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재단 전입금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주요 재원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설립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 분류인데요. 세 번째입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기관과 서비스기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느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행정기관과 서비스기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 연계 및 협의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개입이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 서포트해주는, 행정 업무를 잘 수행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래서 여기 행정기관의 예로는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가 굉장한 행정기관이죠. 또 여성가족부가 행정기관이죠. 고용노동부,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서와 민간의 어떤 사회복지 협의체, 뭐 사회복지 협의회라든가 뭐 사회복지사 협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17과목 이것을 잘 무난히 마치고 이제 2학년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죠. 이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자격증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업무 대행을 하는 곳이 우리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이렇게 위관을 받아가지고요.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이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해주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자격증을 발부하고 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뭐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행정 업무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가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기관은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상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우리가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 기관이에요. 이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대상이나 문제 영역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관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아동복지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있죠. 장애인복지관 있어요. 뭐 아동상담소, 뭐 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직접 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기관은 주요 대상, 그러니까 즉 뭐 아동이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아니면 청소년이냐 이런 대상별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문제 영역에 따라서 학교, 뭐 정신보건, 또 의료, 뭐 이런 다양한 문제 영역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 기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서 어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서비스 기관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사회복지 실천 현장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EX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 형태인데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눕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류 형태인데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요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다음 중 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뭐 이용시설인 것은 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제대로 연결해 놓은 것은 연결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주거한다는 거죠.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제대로 연결이 된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수용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0년대까지 또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활시설을 수용시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용시설이 이제 어감이 무슨 전쟁터에서 제수들을 뭐 수용한다, 뭐 수용소 이런 개념이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수용시설은 좀 안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용시설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요. 생활시설, 생활을 직접 내가 주거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 해서 생활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종종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뭐 수용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용시설은 안 씁니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거를 하면서 생활을 한다 해서 생활시설이고요. 이용시설은 이용을 한다 해서 이용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시설은요,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재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것이죠. 그래서 직접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정한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보호적 성격을 지닌 생활시설에 속해요. 그래서, 수용한다, 이 용어를 거의 잘 안 쓰는데요. 입소를 해서 보호적인 성격을 지닌 어떤 생활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 알죠? 우리 복지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클라이언트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부족하여 주거를 포함한 재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활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생활시설에는 클라이언트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부족해서 주거를 포함한 재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생활시설의 주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양육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양육시설. 이 양육시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육시설하고 달라요. 보육시설은 우리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양육시설은 우리가 옛날에 얘기하면 고아원을 양육시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아원도요, 지금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보육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보육원. 보육원을 양육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보육원, 보육시설, 이게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양육시설은 보육원을 양육시설이라고 한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보육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인데요.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에요. 이거 꼭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아원을 지금은 보육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육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보육원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서 숙식을 제공을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뭐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시설이다. 그러니까 생활시설은 24시간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거를 제공받고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거기서 생활을 하는 시설을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인 생활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것이죠. 양로시설도 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양로시설. 이 양로시설은요, 잠시 후에 이제 뭐 얘기를 하겠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양로시설이에요. 이 양로시설은요, 양로원을 양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로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양로원 같은 경우가 양로시설이 생활시설이에요. 이 양로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로시설 같은 경우 생활시설에 속한다.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도요. 미혼모 아시죠? 미혼모.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거죠. 대부분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알지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아이는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미혼모차, 그 미혼모 혼자서 사는 시설은 미혼모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도 24시간 주거를 제공받고 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그룹홈,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공동생활 가정 또는 그룹홈 같은 경우는요, 이 규모가 큰 규모가 큰 양육시설이라든가 뭐 양로원 같처럼 이렇게 규모가 크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그룹홈은 가정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소규모로 뭐 5 내지 뭐 6명, 7명 뭐 요 정도의 소규모로 아동이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노인 그룹홈 같은 경우는 노인 양로원에 들어가야 될 큰 단위의 어떤 양로 시설이 아니라 노인 그룹홈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소수의 노인들이 가정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 공동생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시설들을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24시간 주거를 제공받고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시설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거 서비스를 포함해서 재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제공받으면 생활시설, 그렇지 않으면 이용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제공을 받으면 생활시설, 제공을 받지 않으면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용시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안 하지만 그 서비스만을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시설, 이것을 이용시설이다. 그래서 이 이용시설은요, 주간 또는 야간에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식,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설, 그 기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로는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의 백화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 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또 한부모, 뭐 다양한 계층의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관이 이 지역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종합사회복지관은요, 일단은 주간만 운영이 됩니다. 야간에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용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노인, 장애인, 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노인과 관련된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여기도 주간에만 이용을 하죠.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장애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간만 장애인들이 가서 뭐 취미 교실을 한다든가 뭐 재능 교실을 한다든가 뭐 각종 상담을 한다든가 뭐 치료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이용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용 시설이다. 그다음에 뭐 각종 상담소 같은 경우요. 여기 주간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요. 이 주간에 보호하는 센터인데요. 이제 뭐 경증 우리 치매 환자들이라든가 경증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노인들이 주간 동안만 와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요.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집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간보호센터, 노인 종합 주간보호센터를 우린 노인의 집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간만 그 보육시설 같이는 어린이집 같이는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간보호센터가 종종 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주간보호센터는 생활시설일까요? 이용시설일까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만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만 보호를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생활시설에는 어떤 시설이 해당이 되고 이용시설은 어떤 시설이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 방법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좀 하시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